자, 그러면 오늘 선고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선고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법조계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예측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미 한덕선 총리라든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서도 각 재판부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내란죄로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 유죄 판단에 대해서는 예측한 대로 선고가 나왔다라고 대다수의 법조인도 보고 있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했기 때문에 예측했던 대로 선고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일단은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을 일으킨 자라는 이 두 가지의 구성 요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지기현 판사는 국헌문란 자체가 인정된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더라도 이 국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라는 표현 등이 들어가 있고요.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 활동을 금한다든지 일치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결국 헌법기관인 국회라는 그 기관을 상당 기간 동안 그 기능을 무력화시킬 의도를 엿보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봤고요. 또 폭동을 일으킨 자에 해당한다라고 봤는데 폭동 자체가 최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이 무장하고 이 국회로 갔던 행위, 또 헬기에 내려서 국회에 투입됐던 이 행위 이런 것 자체로도 폭동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취지로 내란죄가 인정된다라고 설시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군대를 국회로 보낸 부분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설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한덕선 총리라든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재판부와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설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오늘 판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그간 한덕선 총리라든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판단을 내렸던 재판부에서는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등등이 위헌 위법하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가 이 내란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설시했던 반면 지금 이 지기현 재판장은 그것이 아닙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대권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이 곧 내란이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보다는 이 군대를 국회에 보낸 것이 핵심이다라고 여러 차례 설시했는데요. 네. 국회에 군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국회를 봉쇄하고 또 이 정치 활동의 자유를 일체 봉쇄하는 행위로서 이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이었지만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맥락일까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오늘 인구에 많이 회자된 말이었습니다. 무슨 설명입니까? 네, 사실 저는 이런 것이 이 표현이 적절한 비유인가 하는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간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사사건건 야당에서 무리한 탄핵을 한다든지 예산 삭감 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었고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내가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기현 재판장은 사실상 이것은 어떤 동기나 이유, 명분일 뿐이지 이것을 목적으로 혼동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 주신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네. 뭐 말씀을 하셨지만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전의 판단과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라든지 류경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법리를 설시할 때 국헌문란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91조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 1호를 보시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을 한 가지의 국헌문란의 태양으로 봤고요. 두 번째 태양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인정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간 두 재판부에서는 91조 1호와 2호에 모두 해당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던 반면에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1호는 인정하지 않고 2호 그러니까 지금 헌법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려 했다라는 취지만 인정했기 때문에 그 국헌문란의 목적의 인정 범위를 축소해서 인정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늘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되지 않았습니까? 그 판단 결과를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사실 오늘 재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한 전 총리라든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사건에서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봐야 되는가 등등에 대한 쟁점을 지적을 하고 그 혐의 유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재판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란죄에 있어서의 정점을 판단하는 그런 재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판시 내용이 나왔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직접 윤 전 대통령이 실행행위를 기획하고 또 김현 전 장관 등에게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도록 지시했다라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 수괴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윤 전 대통령이 책임을 부하들에게 좀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인정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리한 양형 사유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직위원 판사는요. 일단 공통적인 양형 사유를 먼저 설시한 다음에 개별적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시하는 순서로 나아갔는데 공통적인 양형에 있어서의 불리한 사유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도 해쳐졌고 여러 가지 피해도 있지만 특히나 군과 경찰의 위상이 추락했다라고 했고요. 이 사건으로 대규모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또 심지어 억울하게 지금 구속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인원들도 있고 이로 인해 그들의 가족까지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수괴로서 지시를 내린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도 사과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그 설시라는 건 설명했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일단은 이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가를 직위원 재판장이 먼저 언급을 하고 유무죄 판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봤는데 사실 직위원 재판장은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네. 당시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배경에 두 가지의 사유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가 바로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가에 의문이 든다고 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쉽사리 받아들였다가 이후에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직위원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세한 이유를 설시를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만 수사가 가능하지만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판시했고 네. 이 직권남용과 내란죄는 그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에서는 이 내란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서 공수처가 수사한 자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수처 자료들을 모두 날린다 하더라도 경찰 또는 검찰이 모두 모은 이 수사 자료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언만으로도 유죄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취지로 사실상 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논의할 실익도 크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무기징역을 선고한 양형 이유에 대해선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네, 특검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형이라는 구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무기징역형을 결국 택하게 됐던 배경에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은 최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면서 그 비상계엄을 최초에 모의했던 시기를 2024년 3월로 적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공소 유지를 가져오고 나서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했고요. 그 네. 과정에서 이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2023년 10월로 더 당겼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던 비상계엄이었다라고 강조했지만 네. 오늘 직위원 재판장은 그렇게 당겨서 볼 수 없다고 봤고요. 네. 그렇게 사전에 치밀하게 한 것이라고 보다는 일종의 우발적 범행이다라는 취지의 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부분도 많았고 허술한 구석이 많았다라는 것을 윤 전 대통령의 유리한 사정으로 좀 평가해서 결국 무기징역형이라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형에 대해서 법 쪽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에 실질적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따라서 아무리 1심이라 하더라도 사형이 선고되긴 어렵지 않나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다수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법조인도 많았고요. 저도 네.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무기징역형이라는 선택지 자체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선택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2심으로 가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재판을 맡나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재 무기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심에 가게 되고요. 오늘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도 항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항소심에 가게 되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을 두고도 윤 전 대통령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2심의 이 재판의 속도를 늦추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여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있었죠. 무죄를 받은 인사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 전 대령이라든지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아무리 폭동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결국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유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요. 또 눈에 띄는 것이 목현태 총경입니다. 목현태 총경에 대해서는 여러 번 검토했지만 유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에서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4분의 1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특검에서는 전반적으로 아마 항소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